여러분, 일본 음식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입에서 살살 녹는 와규나 달콤 짭짤한 스키야키 같은 소고기 요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려한 음색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복잡하고 어쩌면 조금은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불교 때문에 거의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소고기 미식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커다란 물음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1872년에 메이지 천황이 공식 석상에서 딱 소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낡은 관습은 버리고 서랑처럼 근대 국가로 나아가자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교과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요, 따끈한 전골 냄비에서 시작해서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을 거쳐 바다 건너에서 온 수많은 소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얽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금기였던 소고기가 어떻게 그 시대 최고의 힙한 음식이 되었을까요? 설마 천황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도 서양처럼 스테이크를 먹어서 체격도 키우고 강해지자. 한마디로 서양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스테이크? 그건 좀 낯선데? 하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 바로 나베, 그러니까 전골에 소고기를 퐁당 넣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요리법의 차이가 아니에요. 외래 문화를 우리식으로 소화해낸 거죠. 이 규나베가 바로 일본 소고기 대중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규나베가 이렇게까지 유행한 데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이유. 당시 지식인들이 소고기는 과학적으로 영양이 풍부해서 국민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인 이유, 바로 맛이었습니다. 달콤 짭짤한 간장 국물에 끓인 소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를 위한 명분과 혀끝의 즐거움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유행이 모두에게 평등했던 건 아니에요. 돈 좀 있는 중산층들은 번화가의 근사한 규라베 식장에서 외식을 즐겼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길거리 좌판에서 소 내장이나 자투리 고기를 푹 끓인 값싼 조림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그릇에도 당시의 계급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소고기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곧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수요로 번져나갑니다. 아니, 맛있는 전골 요리가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왔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1894년부터 1940년까지 소고기 소비량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대부분 고기용이 아니라 농사짓는 일수였거든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고 일하는 소까지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일본 농업의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이었죠. 일본 군대가 수십만 병사들에게 먹일 전투 식량으로 소고기 통조림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의 사기와 체력을 위해 소고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이 결정 때문에 일본 안에 있던 소들이 말 그대로 시가 마를 지경에 이릅니다. 당시에 한 관리가 남긴 이 기록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군대 먹이려고 소를 다 잡아버리면 농사가 망해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게 불보듯 뻔하다. 군대의 식량을 챙기자니 나라의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국내 공급이 무너지기 직전 그들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다 건너 식민지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 위기를 해결하고 동시에 군대의 수요까지 맞출 수 있는 거대한 소 공급 기지로 한반도를 지목한 겁니다. 제국의 문제를 식민지의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논리였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소의 수가 몇 천 마리 수준에서 연간 6만 마리 이상으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무역이 좀 늘었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식민지의 자원이 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동물을 국경을 넘어 대량으로 옮기는 건 당연히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겠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전염병의 위협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요. 처음엔 수입된 소 때문에 일본 안에 우역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소를 내보내는 부산항과 들여오는 시모노세키 항에 이중으로 검역 시스템을 설치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는 아예 한반도 전체의 방역 체계를 직접 통제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수입 효율을 극대화시켜버립니다. 과학과 제국의 통제력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소들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고기가 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일본 공가에 팔려가서 전쟁 때문에 사라진 일소들을 대신에 몇 년간 뼈 빠지게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한 후에야 도축되어 식탁에 오른 거죠. 당시 일본인들 눈에 한우는 그야말로 완벽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온순해서 다루기 쉽고 발굽은 단단해서 어떤 험한 땅에서도 일을 잘했거든요. 심지어 사료도 적게 먹고 값도 쌌어요. 한마디로 농사일에 최적화된 최고의 일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훌륭한 고기까지 제공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고기, 제국,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민간인과 군대가 원했던 소고기 맛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스키야키에 넣어 먹을 부드럽고 기름진, 소위 마블링 좋은 고기를 최고로 쳤지만 군대는 오히려 지방이 적고 질긴 살코기를 선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바로 통조림이라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통조림으로 만들려고 끓이면 다 녹아서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린대요. 하지만 지방이 적은 살코기는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니까 전투 식량으로 훨씬 더 적합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평생 일만 해서 근육질이 된 한우의 가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는 이중 목적의 동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일본 농업을 지탱하는 강력한 일꾼으로, 그리고 죽어서는 일본 군대의 통조림에 딱 맞는 전투 식량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한우는 일본 제국이 팽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이뤄집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일본의 소고기 한 그릇에는 이처럼 문화가 바뀌는 과정, 최신 과학기술, 군사적인 필요, 그리고 식민지 정책이라는 근대사의 모든 얼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그 음식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